고조선 진시황의 진나라와 만나다. 전국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중국은 진나라에 의해 통일의 길로 가고 있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난리를 피해 고향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도망갔다. 중국을 통일한 뒤 진나라 왕은 자신의 호칭을 황제라며 자신은 첫 번째로 시작한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이라 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기로 했다. 북방에는 유목민 흉노가 있었다. 거친 환경 속에서 가축을 지키는 흉노족은 말을 잘 탔다. 초원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라는 것이 없었다. 진시황은 흉노가 중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을 쌓는 일을 맡은 사람은 진시황의 장군인 몽염이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공을 세운 사람이다. 유동의 몽염이 나타났을 때는 기원전 215년이다. 이때 고조선에서 부라는 왕이 즉위했다. 부왕은 몽염이 왜 유동에 나타났는지 의심했다. 장성공사 때문인가? 사실은 진계처럼 고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게 아닐까? 부왕은 걱정했다. 몽염은 전국시대 때 막강했던 제나라를 멸망시킨 장군이다.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물리친 장군이다. 부왕은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와 전쟁을 할 수는 없었다.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신하들은 말했다. 과거에 연나라와 화친을 맺었다가 불시에 진계가 쳐들어와 영토를 잃은 바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몸을 굽히도록 하자. 안 됩니다. 진나라는 그러면 임금님이 직접 들어와 인사하라고 할 겁니다.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인사를 안 가면 진나라가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쟁을 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부왕은 이렇게 먼저 진나라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왕 자신이 직접 들어가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진나라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지만 그때는 진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진나라는 고조선을 요동 바깥에 세운 요새에서 감시하게 하고 신경을 끊었다. 진나라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통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진나라 진시황이 죽고 황제에 오른 2세 황제는 바보였다. 똑똑한 첫째 아들은 간신들의 음모로 죽고 바보인 둘째 아들이 황제가 된 것이다. 명장이었던 몽염도 모함으로 죽었다. 그리고 반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중국은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로 정리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한나라가 승리한다. 기원전 202년이다. 이런 난리통의 백성들은 죽을 맛이다. 진시황의 중국 통일 전쟁으로부터 한나라의 통일 전쟁까지 70년 동안 조용한 날이 없었다. 난리를 피해 또 한 번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도망갔다. 고조선에서는 부왕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준왕이 등극했다. 새로 황제가 된 한고조 유방은 강력한 동지였던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하나하나 제거했다. 토사구팽한 것이다.
중국의 혼란을 고조선이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한나라의 혼란기를 틈타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했다. 요동지방으로 쳐들어갔는데 한나라는 고조선과 싸울 정신이 없었다. 한나라가 관리하기를 포기한 이곳에는 원래부터 난리를 피해 도망쳐온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전국시대 때 연나라는 고조선의 영토를 많이 빼앗았고 그 땅에는 당연히 고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후손들도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시 영토를 넓힌 고조선에 속하게 되었다. 위만 고조선에 오다. 한나라가 세워졌을 때 항고조 유방 밑으로는 왕들이 있었고 왕은 각 지방을 다스렸다. 옛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은 유방의 고향 친구 노관이었다. 유방을 따라다니며 공을 세우고 연나라 공격 때 공을 세워 연나라 왕이 된 것이다. 노관은 역시 언제 한나라에서 토사구팽 당할지 몰랐다. 기원전 195년 4월에 항고조 유방이 죽었다. 정권은 여후에게 갔다. 노관은 결국 달아나기로 했다. 노관은 한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인 흉노로 갔다. 자기를 잡기 위해 흉노를 공격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흉노는 노관을 잘 대했다. 왕의 지위에 올려줬고 동호노왕이라 불렀다. 하지만 흉노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 노관이 흉노로 갈 때 북쪽의 흉노 쪽이 아니라 동쪽의 고조선 쪽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 그중 위만이 있었다.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가 된 강이 어디인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보통 요동의 흔하로 보고 있다. 압록강이나 청천강이라 보는 자도 있다. 위만은 1000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여기서 보듯 위만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도 1000명이 나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위만의 부하들은 누구였을까? 연나라 태자단은 진나라 왕 영정,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하고 태자단도 죽었다. 태자단의 부하 병사들이 진나라 군사들에게 쫓겨 요동 일대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 흩어진 병사들은 어찌 되었을까? 위만의 부하 중 이렇게 과거 연나라 병사처럼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위만은 고조선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위만은 고조선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상틀을 틀고 강을 건넜다. 위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위만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위만조선을 세운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환웅은 하늘나라에 와서 고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을 정복한 것일까? 환웅의 이야기는 신화니까 괜찮지만 중국은 지금도 있는 나라니까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이때는 고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대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시대다. 위만은 이 땅에 와서 왕이 된 것이지 한나라의 신하로 와서 식민지를 건설한 게 아니다. 영국은 로마의 점령지였고 러시아는 몽골의 점령지였다. 이런 사실이 오늘날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위만이라는 자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놓고 그가 고조선을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화내는 자들이 있다. 위만은 이미 중국 쪽에서 도망쳐온 사람들과 합류했다.
옛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 난민들은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나누는 강을 건너 빈 땅에 거처를 잡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나라의 힘이 미치지 않는 땅을 말한다.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난민들이 자리를 잡은 곳은 독특한 곳이었다. 옛날에 연나라가 뺏었다가 진나라가 너무 멀어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포기한 땅이었다. 한나라가 들어선 뒤에 노관과 고조선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져 고조선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빈 땅으로 남았던 것 같다. 쫓겨난 준왕이 만든 한이라는 이름. 중국 나라들과 고조선은 서로 긴장하고 있었다. 연나라 때는 서로 공격하려고 하던 사이였고 실제로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해 땅을 뺏기도 했다. 진나라 때는 몽영 장군이 와서 위협을 했고 고조선은 꾀를 부려 복종하는 척했다. 그리고 한나라가 되어서는 고조선이 중국을 공격했고 연나라 왕 노관과 국경을 정하는 협상을 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 복직을 하고 고조선의 왕을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게 분명했다. 위만은 고조선 복장을 하고 와서 준왕에게 항복했다. 국경을 넘어와 변경지대 사는 난민으로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투항을 했다. 전하, 소신은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의 변경에 머물고 싶습니다. 왜인가? 거기에는 한나라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모아 고조선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좋다. 그대에게 100리의 땅을 주고 박사의 지위를 내리겠다. 박사는 당시의 관직 이름이다. 위만에게 내려진 100리의 땅은 얼마나 큰 크기일까? 보통 작은 나라가 이 정도의 크기였다. 준왕은 위만에게 신하를 증명하는 규라는 물건을 하사했다. 규는 홀의 일종인데 홀을 옥으로 만들면 규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난민들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고조선에서 벼슬을 받은 것뿐 아니라 연나라에서 벼슬을 한 것도 역할을 했다. 그를 따르는 1000명의 부하도 있었다. 위만은 준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사실은 준왕의 부하가 될 생각이 없었다. 위만은 난민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여 군사로 훈련시켰다. 이렇게 위만 세력이 불어났지만 준왕은 고조선의 울타리가 될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은 준왕에게 항복한 지 1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다. 한나라가 10갈래로 일제히 쳐들어왔습니다. 위만 박사는 전하를 지키고자 왕검성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준왕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다. 그래, 한나라가 쳐들어오면 싸워야 하지 않느냐. 위만은 고조선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말했으니 싸워야 하는 것이지 왕검성으로 올 필요가 없다. 준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위만은 이제 준왕과 싸워야 함을 알았다. 위만은 전쟁에 대비해 병사를 훈련했지만 준왕은 준비가 없었다. 위만은 왕검성을 장악했다. 준왕은 달아났다. 준왕은 함께 달아난 신하들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한다. 마한을 공격해 무찔렀다고도 한다. 준왕은 자신을 한왕이라 불렀다. 고조선을 잃었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다. 준왕이 그 후 어찌 됐는지 모른다. 삼국지에서 그 후 준은 후손이 끊어졌지만 한인 중에서 제사를 받드는 자가 있다고 한다.
준왕이 떠난 후 고조선에 남은 준왕의 아들들과 친척들은 준왕이 한왕이 된 뒤 자신들의 상을 한이라 고쳤다. 하지만 준왕이 세운 마한과 고조선 사이에 왕래가 있거나 하진 않았다. 준왕이 진짜 마한으로 갔는지 의문이 있다. 그것은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것처럼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로 보기도 한다. 고조선이 멸망 후 도망쳤다는 말은 후한말 학자 왕부가 쓴 잠브론에 처음 나오는데 바다 가운데로 옮겨갔다고 되어 있다.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삼국지에 처음 한해 땅으로 갔다는 말이 나왔다. 확실한 것은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 왕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은 조선을 유지했다. 우리는 편의에 따라 이 나라를 위만조선이라 부른다. 위만조선이라는 나라. 위만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인해 고조선은 철기 문화로 진입했다. 그런데 고조선이 철기 문화로 진입한 때가 이때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의 요동태수와 외교를 펼쳤다. 요동태수는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들을 돌보고 병경을 침범하지 마시오. 오랑캐들이 황제를 뺏고자 하면 막지 마시오. 위만을 고조선 왕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한나라에 대해서는 신하가 되라고 했다. 저편의 나라들도 중국의 신하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막지 말라고 한 것이다. 위만은 청을 들어주었다. 첫 번째 성과는 한나라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여우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는데 한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성과는 한나라와 무역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위만은 작은 나라들을 점령했다. 한나라 제후국인 연나라는 고조선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했다. 연나라는 오환, 고조선, 부여, 진번의 특산물을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오환은 연나라와 싸웠던 동호 종족 중 하나다. 부여는 고조선처럼 우리나라 옛 나라다. 부여는 고조선보다 북쪽에 있었다. 옛나라에 간 부여나 진번의 특산물은 고조선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다. 한나라는 북쪽에 있는 흉노 때문에 골치 아팠다. 그래서 고조선과 좋게 지내려 했다. 옛날 연나라가 고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고조선의 땅과 진번의 땅을 빼앗아 군을 설치했다 한다. 진번은 원래 고조선에게 굽히고 있던 나라였던 것 같은데 고조선이 약해지자 눈치 보지 않게 됐다. 위만은 진번을 다시 고조선에 복종케 했고 임둔도 정복했다. 함경도 지방에 있던 옥저와 이에도 복종하게 됐다. 후한서에는 구려, 고구려도 고조선의 옛 땅이라 나온다. 고구려가 나중에 고조선 땅을 차지한 것을 말한다. 옥저인들은 용맹했고 창을 잘 썼다. 그러나 위만 조선을 당할 수 없었다.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훗날 얘는 동쪽으로 가 동해라는 나라가 된다. 강원도쯤으로 추측한다. 압록강 위 어딘가에 있었을 수도 있다. 위만은 소읍들도 쳐서 점령했다. 옥저, 진번, 예 같은 큰 나라는 복종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소읍들은 흡수되었다. 한나라에서 계속 도망쳐 오는 자들이 있었다. 위만이 죽고 왕위는 아들에게 넘어갔다. 또 다시 아들에게 넘어갔다. 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고대에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형제로 왕위가 이어지거나 친척이 왕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 부자 승계는 왕권의 강화 증거가 된다.
고조선 경우에도 부왕과 준왕만 이름이 알려져 있어 그렇지 40여 대를 왕위가 이어졌다. 이걸 빌미로 왕 이름을 지어내는 일이 있기도 하다. 위만조선이 강해지자 한나라에서도 주목한다. 한나라 문제 때 진무라는 신하가 남월과 조선은 역적들이라 주장하고 토벌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힘이 있었다는 증거다. 남월도 위만처럼 원래 한나라 관리 출신이 왕이 된 나라다. 그런데 위만의 손자 우거왕에 이르렀을 때 한나라는 고조선 문제를 방관하지 않는다. 위만이 요동태수와 맺은 조약을 따르면 고조선 주변의 나라가 한나라에게 오는 사신을 막아서는 안 됐지만 막았던 것이다. 기회는 이때라 생각한 자가 있었다. 고조선에 복종하게 되었던 예나라가 그다. 예 군주 남려는 기원전 128에 요동로가 한나라에게 속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예나라에 창해군이라는 군을 설치했는데 너무 멀어 다스릴 수 없어 없애고 말았다. 이걸 보면 예나라는 고조선을 거치지 않고도 한나라에 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옛나라에는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위만 조선은 이처럼 강력한 나라도 복종시켰던 것이다. 중국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창해군을 멀다는 이유로 폐지했다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거왕이 공격해 다시 위만 조선에 복속시켰을 수도 있다. 한나라가 압박을 가해 주변에서 동요가 일어난 것은 예군 남려만이 아니었다. 위만조선의 신하였던 역계경은 자기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만조선을 떠나 진국으로 갔다. 이때 역계경을 따라 2,000여 가구가 갔다. 위만이 1,000여 명을 거느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역계경은 그보다 5배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떠났던 것이다. 역계경이 어떤 상소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한나라와 다투지 말라는 상소였을 것이다. 역계경이 간 진국은 한반도 남쪽에 있던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지 모른다. 준왕이 세운 나라가 이 진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진국도 한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어 했지만 위만조선이 막아서 위만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사만 중 하나인 진안이 진국이란 이야기도 있고 확실한 건 없다. 역계경은 준왕과 마찬가지로 위만을 떠난 이후에는 왕래하지 않았다. 우거왕이 몇 년 왕위에 올랐는지 모르는데 예군 남려가 배반했을 때는 우거왕의 치세였던 때이다. 그러니 기원전 128년 전에 우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만조선과 한나라 사이의 전쟁은 왜 일어났나? 위만조선의 성장에 한나라는 불안했다. 한나라는 위만조선이 동쪽 지방의 여러 나라들을 아울러 동방의 강국이 된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흉노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위만조선도 한나라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한나라와의 무역 덕에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성장했지만 이제 한나라는 간섭을 했던 것이다. 예군 남려가 한나라로 항복하러 가는 일 같은 것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런 한나라와 비슷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으니 흉노다. 한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뒤 북방 굴직거리인 흉노도 복속시키려 했다. 유방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징벌하러 갔지만 패했다. 한고조는 흉노의 부인에게 뇌물을 쓰고서야 도망쳤다. 한나라는 흉노가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화친을 요청했고 대가로 보물을 바쳤다.
위만조선은 흉노와 친하게 지내면서 한나라를 견제했다. 한나라는 여후 이후에 문제 경제 등이 집권하며 부강해졌다. 그리고 무제가 등극했다. 무제는 흉노와 일전을 벌이려 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 준비 중에는 흉노의 동맹을 없애고 협공을 가하는 것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흉노 서쪽의 나라들과 연합하려 했다. 장건이 활약으로 실크로드가 열리기도 한다. 이 무렵 고조선은 흉노의 왼팔이다. 왜 해필 왼팔일까? 왕이 북쪽에 앉아 남쪽을 바라본다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면 동쪽은 왼편에 있게 된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고조선이 왼팔인 것이다. 위만조선은 흉노에도 모피를 수출했다. 건조한 땅에 있는 흉노 입장에서 모피는 전략적 물자였다. 기원전 109년 진봉과 진국이 사신을 한나라에 보내려 했지만 우거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한나라는 서파를 사신으로 보내 우거왕에게 위만의 약조를 지키라 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 서파는 화가 났다. 서파는 한나라와 위만 조선의 경계가 되는 강인 폐수에 도착해 자기를 배웅놨던 비왕장을 마부를 시켜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한나라로 돌아가 무제에게 우거왕이 말을 듣지 않아 위만조선의 장수를 죽였다 했다. 폐수가 어딘지 논란이 많다. 청창강으로 보는 자도 있고 압록강으로 보는 자도 있고 요하로 보는 자도 있다. 이것은 위만조선의 수도가 어디였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비왕을 죽였는데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한 것에서 비왕은 군사를 이끄는 장수 역할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안무제는 서파에게 잘했다고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도 않았다. 서파를 요동의 동쪽을 다스리는 요동 동위부라는 관직에 앉혔다. 위만조선을 관리하는 자리를 서파에게 준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비왕을 죽이고 공을 세웠다고 하는 서파가 위만조선을 담당하는 자리에 온 것은 위만조선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거왕은 불시에 군사를 일으켜 강을 넘어 동쪽 요동 동부 도위를 습격했다. 서파는 처형됐다. 우거왕은 비장왕의 복수를 한 것이었지만 한나라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한 것이다. 기원전 109년 가을 육군 해군이 동시에 위만조선을 쳤다. 화친의 기회를 놓치게 한 불신의 벽. 한나라의 해군은 누선 장군 양복이, 육군은 좌장군 순체가 이끌었다. 누선 장군 양복은 한나라가 동월과 남월을 정벌할 때도 출정했었다. 누선이라는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선은 갑판 위에 다락처럼 만들어진 2층을 가지고 있는 배로 한 척에 600명이 탔다. 예전 남월을 공격할 때 양복은 첫 전투에서 패했지만 그 뒤 육군과 협력해 공을 세웠다. 이때 동월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양복은 동월을 정벌하겠다고 상소를 올렸고 이 소식을 들은 동월은 반란을 일으켰다. 안무제는 양복에게 동월을 공격하라 했는데 양복은 남월 공격 때 세운 공을 들먹이면서 전쟁터로 가지 않으려 했다. 안무제는 야단을 쳤고 그제야 양복은 동월을 공격했다. 전쟁에 이겼지만 왕명을 거스른 죄가 있었다. 위만조선과의 전쟁은 양복에게 다시 공을 세울 기회였다. 산둥반도에서 누선을 몰고 와 위만조선의 왕검성을 향했다. 좌장군 순체는 요동에서
오만의 군세를 거느리고 왕검성을 향했다. 좌장군은 대장군 밑에 있는 전후좌우 장군 중 하나인데 가장 높다. 순체는 원래 한무제를 모시면서 총애를 받았던 자로 이번 전쟁에서 공을 세워 한무제의 총애를 더 받고 싶어 했다. 우거왕은 한나라 군대가 올 것을 예상했다. 요동 동부 도위 서파를 죽였으니 한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건 뻔했다. 흉노와 전쟁을 위해 위만 조선부터 꺾을 필요도 있었다. 험한 산지를 이용해 한나라 군대가 넘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좌장군 순체의 부하 중에 보병을 이끄는 다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다. 다는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보병을 거느리고 달려나갔다. 우거왕은 물리쳤다. 한나라 군대는 흩어지고 다만 간신히 좌장군에게 갔다. 좌장군은 화가 나 다를 죽였다. 이렇게 육군이 고전할 때 누선 장군의 해군이 왕검성에 도착했다. 7,000명인데 왕검성을 공격하기에는 수가 부족했다. 누선 장군의 병력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우거왕은 공격했다. 누선 장군은 패했고 양복은 산으로 달아났다. 병력이 적으니 좌장군 순체가 올 때까지 상륙하지 말고 기다려야 했는데 패하고 만 것이다. 달아난 양복은 패잔병을 수습했고 10여일이 지나서야 병사를 되찾았다. 좌장군 순체는 한나라와 경계가 되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위만이 건넜던 그 강도 넘지 못하고 고전했다. 육군이 이 모양이었으니 누선 장군이 순체를 기다리며 상륙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좌장군과 누선 장군 모두 고전을 한다는 소식이 한무제한테 전달되었다. 한무제는 고조선과 화친을 맺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산을 사신으로 보냈다. 우거왕도 한나라와 싸우는 건 곤란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화친을 요청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거왕은 위산과 화친에 대해 말했다. 한나라의 군대가 왔을 때 항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좌장군과 누선장군을 믿기 어려웠소. 일전에 서파가 사신으로 와 우리는 정중하게 국경까지 배웅을 갔는데 서파가 우리 비왕을 죽이고 달아났소. 한나라에 항복하려면 이 몸이 직접 가야 하는데 장군들이 공을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나를 죽이면 어찌 해야 하오.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황제 폐하의 부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소. 그러니 이번에는 태자를 보내 황제 폐하를 알련하게 하겠소. 성의를 보이는 의미로 말 5,000필과 군량미도 보내도록 하겠소. 위사는 만족했다. 위만조선은 그 이전 고조선 때도 왕이 중국에 온 적은 없었으니 태자를 대신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해서 위사는 태자와 한나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양군이 대치하는 강변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거왕은 태자의 호위병으로 1만 명의 병사를 대동하게 했다. 무장한 병사 1만이 한나라 영토로 진입하는 것은 좌장군 입장에서 허락할 수 없었다. 좌장군 순체와 사신 위사는 태자에게 호위병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태자는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했다. 끝까지 무기를 버리고 강을 건너야 한다 하자 태자는 포기하고 왕검성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화친의 기회가 사라졌다. 위사는 어쩔 수 없이 한무제에게 돌아갔다. 위산이 일들을 보고하자 한무제는 위산을 죽였다.
위만조선의 멸망. 한무제는 좌장군과 누선장군에게 위만조선을 치라고 했고 두 나라는 다시 전쟁에 돌입했다. 좌장군 순체의 공격에 강을 지키던 방어선이 뚫렸다. 한나라군은 왕검성으로 밀고 내려왔다. 그러자 산속에 있던 누선장군도 다시 왕검성 밑으로 나왔다. 좌장군의 병력은 성의 서북쪽에, 누선장군의 병력은 성의 남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우거왕은 성 안에서 싸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함락이 안 됐다. 좌장군 군사들은 옛날 연나라와 조나라 지역 병사들이다. 좌장군은 적진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기가 더 높아서 빨리 성을 함락시키고 싶어 공격했다. 하지만 누선장군은 이미 졌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고 용맹하게 싸우지 못했다. 왕검성이 포위된 채 시간이 흐르자 왕검성 안에 대신들은 불안해졌다. 대신들이 한나라 군대를 보니 서북쪽에 있는 좌장군은 포악하여 성이 함락되면 피해를 볼 것 같았지만 남쪽의 누선장군은 온화하여 함락되어도 심하게 할 것 같지 않았다. 대신들은 은밀히 누선장군에게 항복하겠다고 얘기했다. 누선장군은 이미 동홀에서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다 첫 전투에서도 지고 병사도 잃었기 때문에 전공을 꼭 세워야 했다. 이때 왕검성 대신들이 내통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 좌장군에게서 협공하자는 전갈이 왔다. 시간이 정해졌지만 누선장군은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에 나섰다가 왕검성이 함락되면 그건 좌장군 공이기 때문이다. 좌장군은 왕검성이 함락되지 않자 사람을 왕검성에 보내 항복하면 선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누선장군과 내통하고 있던 대신들은 좌장군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 좌장군은 초조했다. 누선장군을 의심했다. 배반자라 불렀다. 아예 고조선에 붙으려고 하는데 아직 때를 못 잡은 게 아닌가 의심했다. 좌장군과 누선장군이 의심하고 있어 왕검성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무제는 제남태수 공손수를 불러 두 사람을 지휘하라 했다. 제남은 지금의 산통반도 지명이다. 좌장군은 3품의 벼슬이고 태수는 5품의 벼슬이라 좌장군이 태수보다 높은데도 태수에게 정권을 준 것이다. 한무제가 공손수에게 말했다. 순체의 능력만 가지고는 조선을 함락시킬 수 없어 위산을 보내서 이를 처리하게 했는데 위산이 자신이 되어서 혼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좌장군하고 상의하다 이를 망쳤다. 지금 좌장군과 누선장군이 성을 포위한 지 오랜데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로잡아라. 공손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왕검성 밖에 있는 군대로 향했다. 누선장군을 체포하고 누선장군의 병력을 좌장군에게 합쳐버렸다. 공손수는 이를 처리한 뒤 무제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한무제는 공손수를 죽였다. 한무제는 최장군 순체가 문제가 많다 생각했다. 이번에도 증거 없이 공손수를 꼬드겨 누선장군을 체포하고 병사를 자기 마음대로 재편성했다. 공손수는 최장군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무제가 화가 난 것이다. 좌장군은 공손수가 처형되자 두려웠다. 맹렬하게 왕검성을 공격했다. 결국 1년이 넘는 방어 끝에 내부의 배신자들에 의해
책임자들이 살해당하고 왕문이 열리고 위만 조선은 망하게 되었다. 2장 고대사의 미스테리. 고조선의 역사를 전하는 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 고조선은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 자기 흔적을 남겨놓았다. 삼국유사, 제왕옹기가 있다. 둘 다 고려 후기의 작품인데 이 때문에 단군신화는 몽골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고려에서 단합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두 전승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다 그 전부터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므로 그렇게 보기 어렵다. 조선 후기 책 몇 권의 단군 얘기가 나온다. 청학집, 해동이적, 순호지, 동국역대 총목이다. 동국역대 총목에는 단군의 신하 가운데 팽호라는 사람이 있어 국내 산천을 다스려 백성들의 주거를 안정시켰다 한다. 하지만 조선 후기 역사가 안정복은 팽호는 한나라 사람으로 한서식화지에 등장하는데 홍만종이 잘못 인용한 것이라 비판한다. 1925년 최영년에 해동죽지에는 단군의 신하 중 농업을 담당한 고시라는 사람이 있어 농가에서 밥을 한술 떠서 고시래라고 하며 던진다고 말했다. 고시래, 고수레의 전설은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냥 가져다 붙인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측 책으로는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관자가 있고 전국시대에 나온 산해경, 한나라 시대의 사기, 염철론, 회남자, 전국책, 방언, 한서, 잠부론, 진나라 때 삼국지, 박물지 등이 있다. 주목할 것은 진나라 때 나온 삼국지다.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 연의와 다른 책이다. 삼국지가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위략이라는 책을 인용해 우리나라 상황을 전한다. 위략은 위나라 때 신하였던 어환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다. 이것들을 모두 모아도 고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관자의 경우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자, 즉 관중이 직접 쓴 책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 후대에 편찬된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기원전 7세기 상황이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고조선 관련된 책 이름이 제법 나온다. 세조 때 이 책들을 거둬들이라는 명도 있었다. 팔도 관철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 일사기, 지공기, 표훈 삼성밀기, 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 도중기 지리성모 하사량훈, 문태산 왕거인 설럽 등 3인기록, 수찬기소의 일백관, 동천록, 마슬록, 통천록, 호중록, 지화록, 도선 한도참기 등의 문서는 사처에 있어서는 안 되니 간직한 자가 있으면 진상하도록 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 민간 및 사사에 널리 효유하라 하였다. 이런 책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찾는 책들에 속한다. 어떤 자는 세조가 이 책들을 수거해 불태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조가 이런 책을 찾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저 책들 중에는 고대 역사를 다룬 것도 있지만 참언, 비법 같은 미신을 담은 책도 있다. 도참서 말이다. 미신은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정감록에 의지해서 자기가 정감록이 말하는 정도령이라 주장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이미 태종 때 이런 책들을 불태우라 했다. 태종은 한나라 광무제와 같이 도참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태종이 이렇게 말한 것엔 배경이 있다. 한양으로 전도하자 할 때
도참서의 기인에서 무학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물리치는 데 힘이 들었던 것이다. 설련이라는 중과 임영이라는 관리 등이 도참서를 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반란의 근거로 이용되는 책임이 없애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참서가 아닌 고대 역사를 다룬 책들은 어땠을까? 세조가 고조선 역사가 있는 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기는 하다. 세조에게는 우리나라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동국통감이다. 세조 때 재상이었던 양성진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것을 개탄하여 과거 시험 과목에 삼국사기 고려사를 포함시키게 하고 대백산, 묘양산, 구월산에서 단군의 치절을 지내도록 주장하는 등 민족적 역사인식에 앞장섰다. 세조는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유생들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국통감은 성종 때가 돼야 완성이 되었는데 세조의 의도와 반대로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역사서가 되고 말았다. 3장 삼국시대 기이하게 조명받지 못한 부여라는 나라. 부여는 이상하게도 역사가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고조선과 동시에 존재했고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에서 발생했으니 최초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런데 대접을 받지 못한다. 부여는 사기, 식화, 열전에도 이름이 나온다. 연나라 북쪽에 오환, 부여와 인접해 있다. 라고 나온다. 건국신화는 90년경에 쓰인 왕충의 논형에 등장한다. 비슷한 내용이 삼국지 위략에도 나온다. 여기에는 나라 이름이 탕리국이 아니라 고리국으로 나올 뿐이다. 삼국지를 보면 부여왕은 스스로를 도망해온 자라고 생각한다고 나온다. 이 건국신화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부여왕이 있는 성의 이름은 예성이고 부여왕의 도장은 예왕제인이라 해서 예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나온다. 기원전 128년에 예군 남녀가 한나라에 항복해 장해군이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다. 부여는 그 이후 이 예의 땅을 차지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 고조선 멸망 전에 어느 때쯤 부여가 건설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부여는 북방의 강국이었다고 그래도 초기에 부여의 눈치를 보았다. 3대 대무신왕이 부여와 싸워 부여왕을 죽이기도 하는데 부여가 그렇다고 멸망하지는 않았다. 부여는 음로와 물기를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부여인은 용맹스러웠고 노력질을 하지 않으며 활, 화살, 칼, 창 등을 썼다. 형벌은 엄해, 사형수의 가족은 노비로 삼고 도둑질하면 12배의 배상을 물렸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낮이건 밤이건 길에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 옷에 술을 놓아 입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 방식은 소를 잡아 발굽으로 기륭을 판단했다. 왕 밑으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견가가 있다. 견가는 심부름꾼을 가리키는 벼슬이다. 전쟁이 나면 가들이 나서서 싸운다. 백성에는 호민이 있고 하오는 그 밑에서 노복 생활을 한다. 부여의 시조 이후
누가 왕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첫 번째 이름을 알린 왕은 헤브루다. 제왕 운기에 따르면 헤브루는 단군의 아들 부르다. 정말 부여가 고조선의 후예를 자처했을까? 믿기 어렵다. 우연히 부르라는 이름이 같아서 후대에 혼동이 온 것이 아닐까. 헤브루는 늘도록 아들이 없어 골치였다. 산천을 찾아다니며 아들을 기원했는데 고년이라는 곳에 갔을 때 말이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돌을 옮겼더니 돌 밑에 금색 개구리 모양의 아기가 있었다. 왕은 하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금무하라 이름 주었다. 이후 헤브루는 제상 아란불이 가섭원으로 옮기라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고 천도했다. 천도한 자리에는 해모수가 와서 북부여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해모수가 바로 주몽의 아버지다. 끊임없이 이어진 부여와 고구려 전쟁. 금원은 자기들의 옛 도읍지를 차지한 해모수의 비유화를 거둬들여 결국 자기들을 멸망시킬 주몽을 기르게 된다. 금화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대소가 왕위를 물려받고 있다. 의문이 있다. 첫 번째, 해모수가 실존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추론한다면 주몽은 금화 왕의 서자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어 적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망명을 떠났다고 한다. 해모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 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주몽도 거기에 연연해 하는 적이 없다. 이 점은 유리가 주몽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합리적 추론은 고구려가 왕가의 가계를 우수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여의 발전 정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미 금화 왕은 대소를 태자로 삼았다. 부자 상속제다. 대소는 왕이 된 이후 고구려를 압박했다. 기원전 6년 대소는 고구려에 불무를 요구한다. 유리왕은 태자 도저를 보내려 했으나 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 대소는 군사 오만을 일으켜 고구려를 친다. 부여사를 통해 가장 강한 군대다. 이 대역사는 혹독한 추위로 실패한다. 대소는 다시 9년에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위협한다. 유리는 이 협박에 또 공손하게 대하지만 어린 왕자 무휼은 당당하게 부여의 신하에게 호통친다. 대소는 준비 끝에 13년 대규모의 고구려 공략을 시작한다. 그러나 무휼의 복병계에 패한다. 이때 부여가 동원한 군대 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고구려가 다음에 군사 2만으로 정복전쟁에 나서는 것으로 보아 5만에 가까운 수로 추정한다. 이 두 차례 걸친 대실패로 부여의 국세는 쇠퇴한다. 고구려는 14년부터 무휼이 군국 정사를 담당하며 영토를 넓히며 인재를 모은다. 대무신왕 4년 21년에 대무신왕은 부여 정벌에 나선다. 10년 만에 국세가 바뀐 것이다. 3개월에 걸친 전투 속에서 대소는 고구려의 장수에 의해 죽는다. 22년. 그러나 부여는 그 정도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했으므로 대무신왕은 결국 후퇴한다. 부여는 이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다. 금화왕의 막내는 대소가 죽자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부여를 떠난다. 그는 갈사 지역에 도착해 해두국을 빼앗아 나라를 세웠으며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 손녀를 대무신왕에게 시집 보낸다. 갈사왕의 손녀와 대무신왕 사이에 나온 왕자가 비극의 호동왕자다.
갈사왕이 세운 나라는 아들, 손자, 도도에 이르러 더는 유지 못하고 고구려에 항복한다. 68년. 고구려는 56년에 동옥절을 멸망시키는 등 갈사국의 배후를 조이고 있었다. 한편 본래 부여 역시 왕의 종제가 만여인을 이끌고 고구려에 귀부한다. 22년 고구려는 이들을 받아들여 연나부를 세우고 종제에게는 낙이라는 성을 내린다. 그러면 부여는 이런 상황 속에 망하여 없어진 것일까? 아니다. 우한서에는 49년에 부여가 한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한다. 부여의 환란 이후 근 30년 만의 일이다. 그러면 사신을 보낸 부여는 대소의 후예들이었을까? 아니면 해모수의 나라가 이어져 왔던 것일까? 해모수의 부여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 중 하나는 고구려 태조왕의 부여 방문이다. 태조왕은 121년에 부여를 방문하고 태후묘의 제사를 지낸다. 이 태후묘가 유화 부인의 묘다. 태조왕은 이곳을 방문하여 백성들을 구호하는 등 시혜를 베풀고 온다. 유화 부인은 대소 때 죽었으므로 태후묘가 있는 부여란 곧 대소의 부여가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증거가 된다. 또 태조왕의 모후 역시 부여 사람이다. 부여는 이전에도 77년과 105년에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태조왕의 방문은 삼국사기에 적혀있는 것과 달리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해 겨울 고구려가 요동 공격에 나서자 부여는 한나라의 원군을 2만 명 파견한다. 이것은 부여가 고구려의 공격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약소국으로 전락한 부여는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나라와 연맹을 택한 것이다. 그 때문에 부여왕은 왕자 위구태를 120년에 한나라에 보낸다. 그리고 121년 고구려의 현도 공격에 원군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요동 공격 때도 원군을 파견해 한나라를 돕는다. 136년에는 부여왕이 직접 한나라의 순제를 만나러 가기도 한다. 161년에도 부여는 조공을 하고 있다. 167년 부여왕 부태가 2만 군으로 현도를 공격한다. 이 내용은 후한서에 있는데 삼국지 부여전에 있는 부여왕계에는 부태라는 왕이 없다. 부태가 위구태의 별칭일 수도 있다. 부여는 174년 다시 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신을 파견한다. 부여 정권은 부여왕 위구태 간위거에 이르기까지 안정적 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다음 마여에 이르러 문제가 생긴다. 마여는 간위거의 서자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주위의 귀족들이 지원을 해 왕이 됐다. 그런 만큼 전제적 권력은 휘두를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는 속국에도 전달되어 음루가 반란을 일으킨다. 강한 힘을 휘두른 귀족은 우가 집단이었다. 우가의 조카 위거는 견사를 맡아 명망이 부여 안에 가득했다. 246년 광구검에 고구려 침공 시에 군량을 제공하는 등 배후에서 활약한 이도 위거였다. 우가는 그 명망을 등에 업고 반역을 꾀으나 핵심 인물인 위거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가와 그의 아들을 죽인다. 위기는 넘겼지만 당시 왕권의 권위가 없었던 것은 가뭄이 들자 왕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여가 죽자 부여의 왕위는 그의 어린 아들인 의려로 이어졌다. 왕이 됐을 때 6세였다. 부여의 혼란은 어린 왕의 즉위와 함께 더 심해졌다. 결국 선비족 모용외의 침입을 받아
의련은 자살하고 나라는 망한다. 부여의 멸망에는 한나라 책임도 있다. 한나라는 부여의 위기를 방관했다. 그래서 부여에서 의라가 원군을 요청하자 호동, 안이, 교의, 선우영을 파면시키고 하감을 그 자리에 앉혔으며 하감은 도구 갓침을 보내 의라를 지원하게 했다. 갓침이 모용회를 격파해 부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부여는 전 부여보다 더 약했던 모양이다. 역사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다. 중국 사서의 동의 전에도 진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부여는 346년 전년 모용황의 침공을 받아 왕을 비롯해 5만의 귀족 백성이 끌려가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410년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쳐들어와 부여는 멸망지경에 이른다. 64개의 성과 1400개의 촌이 함락되었다. 457년에 부여는 부귀의 조공을 바쳤다. 잠깐 회생의 기운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이후 물길이 침공하여 명맥만 유지하던 후부여는 494년 고구려에 항복하면서 사라진다. 200년 이상 존재했던 후부여에 대한 기록이 이것밖에 없다. 삼국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기원전 57년,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고구려가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삼국사기를 믿기가 어렵다. 고구려라는 이름은 고구려 건국 이전에 이미 등장한다. 현도군에 속견중 고구려현이 있었다. 현도군은 토착 세력의 반발로 요동으로 이동하는데 이때쯤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연대보다도 빠르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고구려의 건국자로 알고 있는 주몽은 고구려 왕실의 교체자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삼국의 건국 연대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다. 확인하려면 다른 증거 자료를 봐야 한다. 삼국사기 기록도 삼국지를 봐야 한다. 위나라의 장군 광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해 여러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삼국지가 중요하다. 이 무렵에는 낙랑군이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 역사가들은 흔히 역사학자들이 삼국사기는 안중에도 없고 삼국지만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물론 사실이 아니다. 삼국사기에서 백제 온조왕이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는 훨씬 후대의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백제는 자신들이 부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실의 성도 부여였고 성왕 때는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 했다. 후대의 모든 게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체로 일찍 부여나 고구려에서 백제 왕실이 갈라져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신라 초기 기록도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분명 후대의 일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삼국의 역사에 모두 들어있고 왕위 계승과 같은 경우 연대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불가해한 수명을 가정해야 성립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부분도 삼국사기에 적혀 있으니 맞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정한다고 해서 삼국사기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삼국은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혹독한 환경에서 나라를 세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경우도 부여에서 탈출하여 낯선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에게 부여에 남겨놓은 아들이 찾아왔고 그 아들을 인정하고 맞아들인 다음 해에 죽고 말았다. 시신이 없어 그가 몰던 말채찍을 대신 묻었다고 전설에 전해준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시체를 남기지 못했을까? 신라를 세운 박격거세의 죽음도 미스터리다. 그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사지가 절단되어 땅에 떨어졌다. 시체를 합하려 하자 뱀들이 나타나 방해했다. 결국 시체를 움직이지 못하고 5개의 능을 만들어야 했다. 경주에 있는 오릉이 바로 박격거세에 절단된 시체를 묻은 무덤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백제에는 온조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다. 주몽과 결혼했다가 유리가 오자 떠난 여인으로 남쪽으로 와서 백제를 세웠다. 그녀가 죽기 직전에 노빠가 남자로 둔갑하고 도성에 5마리 호랑이가 들어오는 궤변이 있었다. 여기서 호랑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삼국은 초기부터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과제일 정도로 위기가 많았다. 위기를 넘기지 못한 나라들이 사라졌고 기록도 남기지 못했다. 나라를 2개 세운 소선호. 주몽 이야기는 부여의 동명왕 이야기와 똑같다. 앞에 붙은 유아 부인과 해모수의 이야기만 다를 뿐 하늘의 기운을 받아 알로 태어났고 짐승들이 보호해 주었고 활의 명소였다는 점까지 똑같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기 전에 천리마를 얻는 과정이 추가된 이야기도 있다. 여기에도 유아 부인의 현명함이 보태져 있다. 유아 부인은 채찍으로 말들을 놀라게 해서 천리마를 알아본 뒤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 여위게 만들어 그 말을 차지한다. 그 뒤 주몽은 부여 금화왕의 왕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간다. 오이말이 협보라는 부와 셋과 함께 동부여를 떠나 강을 건너 쫄본 부여로 간다. 쫄본 부여의 왕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둘째 공주와 혼인시켰다. 사실 주몽은 이미 동부여에서 결혼해 임신 중인 아내가 있었지만 왕국을 차지할 기회라 생각해 결혼을 승낙한다. 그리고 계획대로 부여왕이 죽은 뒤에 왕국을 차지했다. 그런데 주몽의 결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앞서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채호는 유리왕이 비류국왕 송량의 딸을 왕비로 맞은 것이 주몽의 이야기로 잘못 전해진 것이라 보았다. 동부여의 왕 헤브루에게는 서손이 하나 있었는데 쫄본 지방에 살았다. 그의 이름은 우태였다. 우태는 쫄본 지방 유지였던 연타발의 딸 소선호와 결혼했다. 소선호는 우태와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았는데 우태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 소선호의 2 아들은 장남 비류, 차남 온조라 했다. 이들이 백제의 시조이다. 그리고 이때 주몽이 쫄본에 나타났다. 주몽의 나이는 22살. 부유한 과부였던 소선호는 30이다. 주몽은 소선호와 손잡고 새 왕국을 만들었다. 흔히 이전의 나라를 쫄본부여라 하는데 이 나라는 고구려였을 수도 있다. 고구려 왕실은 주몽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주몽은 왕실을 교체한 인물일 수 있다. 소선호는 주몽의 뒷바라지를 했고 주몽도 그런 소선호를 사랑했다.
두 아들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그렇게 19년이 지나갔다. 그런데 주몽의 치세 말년에 부요에서 주몽의 아들이라는 청년이 그 어머니 예씨와 함께 찾아온 것이다. 유리는 자신이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러진 검을 내밀었다. 주몽도 19년 세월 동안 간직해 왔던 부러진 검을 꺼내 둘을 맞췄다. 19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내의 얼굴을 몰라본 것은 아니었다. 주몽은 검을 숨겨놓으며 7골짜기 7곡의 소나무 위에 숨겨놓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였다. 주몽과 예씨는 이상가족 상봉을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소선호는 화가 났다. 주변의 강대국과 싸워가며 키운 나라가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이다. 유리는 주몽의 적장자이고 자기 아들인 비류와 온조는 남의 자식이니 19년을 독수공방한 예씨도 자기 몫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은 뻔했다. 막 들어온 신진 세력과 막강한 구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질 판이다. 주몽은 이때 유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소선호의 힘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던 두 사람의 과거는 흘러가고 이제 정적으로 남았다. 주몽의 모친인 유아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그녀가 죽은 뒤 4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다. 결국 어머니 예씨를 모시고 도주 끝에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했으니 물러설 곳이 없는 유리였다. 갈등 속에 있던 주몽이 5개월 만에 죽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그가 40의 나이로 하늘로 승천의 시신이 남지 않아 채찍으로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소선호는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하고 비류 온조와 함께 남쪽으로 간다. 소선호를 따르는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가 있었다. 말이 10명의 신하지 10개의 세력이 그녀를 따랐다는 말이다. 그 이외에도 친척 어른인 을음이 큰 벼슬을 맞는 등 친인척들도 함께 이동했다. 집안이 따라 나서는 것은 역시 소선호의 지도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떠난 그들은 처음에는 비류와 온조가 각각 나라를 세웠다가 비류는 건국에 실패하고 죽었다. 그 세력은 온조에게 흡수됐다. 이후 13년 백제는 소선호의 중심으로 건국되었다. 온조왕 13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할머니가 남자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호랑이 5마리가 도성에 침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소선호가 61세의 나이로 죽는다. 온조는 한강 이남으로 도읍을 옮긴다. 불안했던 것이다. 북방에서 위협이 있었다는 뜻일 것이다. 어머니의 정치로 유지하던 시절은 끝났다. 온조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나라를 새로이 정비해야 했다. 온조는 새 도성에 주몽과 어머니를 위한 사당을 새로 지었다. 두 남자를 사랑하고 두 나라를 세웠던 여인. 소선호는 고대사의 여걸이다.